예, 그러면 차이나 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들과 꿀팁까지 전해 듣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SEC에서 이제 시행한 외국 기업 책임법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다시 유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쟁이 심화됐을 때도 금융 쪽에서 이런 좀 공격들이 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럼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본토 회귀, 뭐 홍콩을 가는 부분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 양국을 넘어 전반적인 글로벌 자본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과를 못하면 퇴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갈 것이냐라는 조금 의구점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일단 단시간 내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비리비리도 2008년 3월에 미국 상장하고 지금 홍콩 2차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에 지금 중국 주식의 가격을 따르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 ADR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뉴욕 멜론은행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확실히 지금 미국에 상장한 48개 중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 가까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작년 미 상원에서 5월달이죠 통과됐고, 그다음에 12월달에 하원 통과됐고, 그러다가 최근에 지난 3월 25일날 이게 약간 좀 수정되면서 이제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이제 이미 이제 시그널이 던져졌고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이나 지금 홍콩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지금 ICT 기업들 주가가 지금 하락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지금 단순하게 회계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있어도 안 된다라면 증명을 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중국 증권법이 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 허락 막지 않고 내 자료를 미국 정부에 주지 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차라리 내가 옮기고 많겠다라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상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이것을 대비를 하고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CDR이라고 하는 중국 예탁 증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중국 예탁 증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발행,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CDR을 통해서 커초항반이든 본토로 오는 이런 기업들도 점점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시장 안에서 봤을 때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떤 압박 강도도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느낄 뿐더러 그 이제 대상 기업들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예 미국 증시에서 자리를 잡고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빼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애초에 그러면 홍콩 증시나 본토에서 상장을 왜 안 했을까?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스스로 판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왜 그럼 처음부터 홍콩 증시 상장 안 하고 왜 가느냐라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라는 일단 풍부한 유동성이 또 있겠지만, 일단 이게 2018년 5월 전까지만 해도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이게 차등 의결권이 허용되지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뼈아픈 추억이 뭐냐면 알리바바 IPO를 뉴욕한테 뺏겼다라는 그런 가장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는 지금 국내에서도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것보다 훨씬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2018년 5월달 이제 만들어졌고, 그 처음 혜택을 받은 게 바로 샤오미였고,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모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2010 작년이죠. 우리가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한 150개 넘는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한 516억 달러를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홍콩 증권거래소를 보면 지금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비테크 주식 기업도 지금 차등 의결권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상하이 거래소도 2019년 커청반 만들어질 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를 또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했고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커청반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자 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상하이도 지금 생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상장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제 뭐 풍부한 유동성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에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자유로운 상장 용이성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가 차등 의결권이었는데 아마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등 의결권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홍콩 거래소가 2018년 5월 전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미국 증시 상장하는 이유들까지 이렇게 흐름들 체크해봤습니다. 관련한 뉴스들은 좀 계속 시간을 두고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들만의 코너 속의 코너,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오늘 중국 주식 팁은 홍콩 증권거래소 핵심 파헤치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상하이, 네. 션전, 그다음 오늘 홍콩입니다.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부터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홍콩 증권거래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홍콩 거래소 얘기할 건데 일단 이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뭐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텐센트 홀딩스 뭐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킹소프트 같은 테크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지금 홍콩 관련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될 메인인데 지금 보시면 홍콩 거래소는 1891년 됐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 메인보드와 그다음에 성장 기업 시장 이렇게 GM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메인보드가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H주하고 R주는 쉽게 생각하면 중국 기업이 상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항생주는 그 외에 홍콩 기업과 외국 기업이 상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주는 H라는 홍콩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과 기업 소재지가 모두 본토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상장돼 있는 국영기업이라고 알고 계신데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민간 기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알리바바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A주와 홍콩 H주를 동시 상장하려고 했던 것도 네.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R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레드칩인데 R은 레드라는 것은 중국을 의미하잖아요. 붉은색. 네. 그러니까 이제 자본은 중국 본토에 있고 소재지는 홍콩에 있는 기업들. 요 차이는 뭐냐면 H주는 중국 CSRC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R주 레드칩은 그 승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 항생주는 이제 H주, R주를 제외한 나머지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 종목도 코드 번호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드 번호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홍콩 이 코드는요 4자리가 표시 기본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앞에 공을 붙이고 시작해서 5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 2019년 상장할 때 종목 코드 보니까 9988입니다. 근데 앞에 0을 붙여서 09988이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마윤 회장이 유난히 이 숫자에 민감합니다. 이 중국 9988은요. 한번 또 같이 말씀드리면 영원히 돈을 많이 벌어라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중국에서 8과 9는 제일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은 돈을 많이 버는 거, 9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9988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트그룹도 원래 상하이는 홍콩 상장할 때도 처음에 이제 그 코드 번호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688, 688, 6자도 중국인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689. 그래서 688, 688. 홍콩은 06688. 그러니까 그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콩 주식 투자 포인트의 기본 팁 제가 2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토 A주 시장에 나오죠. 본토 A주 시장에 없는 종목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텐사 홀딩스 당연히 뭐 홍콩에만 있고요. 킹소프트도 그렇고 뭐 통신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 홍콩 철도 뭐 MT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갤럭시 같은 마카오 카지노주 같은 네. 경우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엔트그룹처럼 하려고 했던 A주와 H주에 동시에 상장되면서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좋지만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A주에 상장됐기 때문에 근데 동종업계 대비 좀 주가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H주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시노팜이죠. 시노팜은 010, 홍콩은 01099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의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600 상해 600 그죠? 딱 600 하면 상해 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증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접근하는 노력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홍콩 증시가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의 구조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팁들도 두 가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 포인트도 잘 유념하셔서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과 그리고 코너 속의 코너 꿀팁까지 들어봤고요. 기업 트렌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앞서 꿀팁에서는 홍콩 증권거래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상해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챙겨 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상해 가화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증권거래소에서는 상하이 자화라고 검색을 해야 더 빨리 검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LG생활건강처럼 유명 화장품 기업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기업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프로야, 두 번째는 마루비, 그리고 상하이 자화가 있습니다. 상하이 자화는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이 바디케어를 만들고 바디케어 쪽으로 매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좀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좀 매출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시도를 했고 계속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했지만 브랜드가 강화되지는 않았고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작년 4월에 이제 전 세계적인 브랜드 로레알에서 경험을 쌓은 새로운 CEO가 자리를 잡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라인 매출도 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도 시장의 성장성이 보여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규모도 확인을 해보시죠. 상하이 자화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 4천억 원 정도 보이네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1, 2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5조 4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은 2,8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주식을 다루지만 한국 기업과 비교를 하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먼저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24조 원, 또한 전 세계적인 브랜드 에스티로도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19조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을 살펴보시면 LG생활건강은 2조 원, 계산대로라면 에스티로도가 한 10조 원은 나와야 되는데 에스티로도 매출은 5조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번외편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요. LG생활건강 매출 2조, 에스티로도 매출 5조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은 상하이 자화 혹은 상해 가화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앞에서 김다은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들이나 또 특징들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상해 가화라고 하죠. 만약에 그다음 상하이 지금 자화라고 하는데 중국식 발음이니까 이제 상해 가화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화가 뭐지? 자화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가화라는 게 그러니까 가용 화학품의 줄임말입니다. 가용이란 말은 집가자에다가 쓸 용자를 쓰는데 가용이란 말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품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가자에다가 쓸 용자를 써서 그래서 가용 화장품의 가자와 하자가 붙어서 가화. 그러니까 원래 이 화학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생활 뭐 화학용품을 다 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에 제가 화장품 관련 섹터주를 좀 그 중에서 이제 가화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중국 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충 상하이와 심천을 봤을 때 한 54개 정도가 있습니다. 꽤 많죠. 뭐 요즘은 화장품이 대세다 보니까 뭐 의학 바이오 기업들도 화장품을 하기 시작하기 네. 때문에 상하이 한 25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전에 한 25개가 있습니다.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해 가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 최초의 본토 화장품 기업으로 20년 전에 상장한 기업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가장 핫한 세 개 기업 말씀하셨는데 잠시 이걸 좀 이 세 개 기업을 같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프로야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가장 핫한 세 개 기업인데 프로야가 이제 일단 제가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161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약 한 5조 5,7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프로야 하면 가장 성공했던 계기가 바로 이 버블 마스크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히트를 쳤던. 그래서 뭐 기초 화장품이 한 80%, 메이크업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색조 화장품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프로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해 가와인데요. 상해 가와는 47위안 낮죠. 근데 시가총액 5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야하고 시가총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 잠시 또 상해 가와는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세 번째가 이제 마루비죠. 마루비는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일본 냄새가 좀 난다. 일본향 기업입니다. 이게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본 54위안이 정도였습니다. 시총은 이제 3조 7,500원인데 여기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야나 상해 가와하고는 좀 다르게 좀 프리미엄 지향의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002년도에 이제 중국, 일본 합작 기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수 본토 기업인데 그다음에 이제 2013년 루이비통하고 또 자금도 유치를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고급스럽게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항상 같이 보는 그러니까 화장품 주를 보실 때는 프로야, 상해 가와, 마루비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홍콩에서 처음에 이 상해 가와는 사실 1898년 홍콩에서 시작된 회사예요. 그러다가 본토로 넘어갔고,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상하이 그러니까 국유 자본이 들어가서 국유 회사로 변형이 됐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123년 된 회사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이렇게 3대 화장품 로컬 상장 기업들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상해 가와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전략적 제휴와 유통 채널 혁신인데요. 네. 관련한 내용 좀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가화가 지금 제가 뭐 다른 지금 화장품 주가 대비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일단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해 가와 같은 경우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화장품 매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영향을 받아. 근데 다행히도 이제 3, 4분기 오면서 약간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런 영향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이제 측면에서 최근에 3월 달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H&B 스토어는 왓슨스하고 이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왓슨스가 중국 내에서 한 500개 도시에 한 4,100여 개의 스토어가 있거든요. 매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6,300만 명 이상의 10대, 20대 이 액티브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다른 접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협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문화, 게임 뭐 이런 여러 엔터적인 요소를 가지고 두 회사가 지금 이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티몰하고 또 이제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티몰 보면 티몰 신제품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몰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생태계에서 협업하는 기업들의 맞춤형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화장품을 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해 가와 자체 브랜드 한 10개, 그다음에 세계 공동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티몰 이노베이션 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생태계에 있는 빅데이터 소비자에 맞는 새로운 제품도 지금 한 40개 이상을 지금 출시를 한 상태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제품 출시 주기도 과거에는 한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6개월로 좀 단축시키는 이런 정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첫 번째 제가 키워드로 이런 유통 채널 혁신, 전략 제휴를 최근에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해 가와의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뭘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판추성은 누구인가? 회장 이름인데 두 번째 포인트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앞에서 우리 저 앵커님이 설명을 하셨죠. 새로운 CEO가 왔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판추성입니다. 이 판추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포인트를 잡을 때 항상 CEO, 그 리더를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추성이 일단은 화장품과 그다음에 이 CEO, 그러니까 우리 경영을 아는 회장이죠. 그러니까 상하이 하동 이공대학 화학공학과, 그러니까 생물화학과를 나왔고 복단대 MBA를 나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로레알, 지금 로레알 이야기하는데 로레알이 중국에서 엄청난 좋은 판매를 보이고 있죠. 중국에 좀 돈 많은 분들은 대부분 다 로레알 제품을 많이 쓰니까 로레알 중국 법인의 이 대중화 화장품
를 총괄하는 CEO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따가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이제 4월 달에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 이 상해 가와는 그러니까 한 3명의 이 회장 CEO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뭐 공장장 출신에서 일대 회장이 됐던 분이 한 분이 계셨고 그분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인수되면서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2013년, 16년 사이 2대 회장이 계셨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은 최근에 회장은 여자분 아니었나 이렇게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게 짱동팡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2013년, 2016년도부터 작년 3월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로레알, 시세이도, 그다음에 에스티로드 이런 외국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을 엄청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네네. 거기다가 지금 프로야 마루비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퍼펙트 다이어리 중국 최초로 나스닥에 또 상장했다는 또 있다 보니까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무슨 변화의 물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식견,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 롤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새로 이제 나오죠.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판추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게 소위 로컬 브랜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저가형에서 강점을 많이 보이는 게 우리들의 인식인데 로레알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CEO로 이렇게 영입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해가와가 어떤 로컬 브랜드로서의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보편화된 화장품 쪽뿐만 아니라 어떤 프리미엄 쪽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기 좀 나오는데요. 이게 3월 18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2021년도 상해 가와의 발전 방향 이것을 이제 발표를 가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연구소도 이제 이 화장품 업계가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1, 2, 3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1, 2, 3 발전 계획인데 1은 이제 한 개 중심, 2는 2개 기본점, 3개는 추진 동력, 그게 1, 2, 3. 근데 네. 1, 2, 3의 의미가 올해가 가화의 123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 중심이라는 게 한 개 중심이지 않습니까? 소비자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MZ 세대들. 이제 대세는 뭐야? 10대, 20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로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겠다. 2개 기본점은 브랜드 혁신과 유통 혁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유통 혁신의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3개의 추진 동력도 결국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생산 공정, 제조 부분도, 그다음 디지털화 이런 대세에 대해서 적극적인 으로 치고 나겠다는 거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본 거에서는 뭐였냐면 앞에 잠시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해 가와의 ESG 중장기 전략. 이게 또 가장 또 이게 중국 내에서 ESG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장기 전략과 탄소 중립까지도 가화가 어떻게 하겠다는 2025년 중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정량적 목표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가 좀 체계적이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존과는 다른 변화된 상해 가화를 이 판추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였습니다. 트렌드도 따라가고 또 정부 정책과도 박자를 맞습니다. 맞춰가고 예. 있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와의 보조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러게요. ESG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하는데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서 지금 앞서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예. 이게 또 참 CEO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참 많은 투자 포인트들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키워드는 뭘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죠. 세 번째는 막강한 모 회사가 숨어 있다? 네, 막강한 왜 회사. 숨어 있는 겁니까? 뭐 아는 분은 다 아시는데 그 상해 가와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요. 예. 그 보시면 상해 가와 그룹이 한 49.37, 그러니까 약 50%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펀드 기금, 그다음에 홍콩 중앙 결산 유한공사 이게 이런 좀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내부 내용을 보시면 거의 100%에 가깝게 누가 갖고 있냐면 바로 핑안그룹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핑안그룹. 이 상해 가와가 2011년도 민영화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 핑안그룹의 자회사인 핑안 신탁이 상해 가와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까 말한 1대 회장하고 이제 지분 구조를 놓고 경영 인수 구조를 놓고 막 트러블이 있다가 그만뒀다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핑안 신탁, 핑안으로 자회사인데 복잡한 이 지주 구조를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주주 현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보다 뒤에 숨어 있는 게 다 지금 상해 가와의 49.37%를 갖고 있는 쭉 단계별로 올라가 보면 다 핑안그룹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핑안그룹이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요즘은 또 뭐 핀테크뿐만 아니라 그냥 IT 기업처럼 과학 기술 기업처럼 완전히 바뀐 회사거든요. 작년 블록체인 특허 1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1위 기업 핑안그룹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핑안그룹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와 자금력, 그다음에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판추성 말씀드렸는데 이 판추성의 사람이 동시에 여기 오기 전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핑안그룹의 전략사업팀에 부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러면서 있었네요. 파견돼 보낸 거죠. 아. 네가 가서 만들어라.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이제 판추성이 단순히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 조금 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판추성이 핑안그룹에서 파견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막강한 모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상해 가오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여러모로 여러 뜻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기업이네요. 예, 상해 가와에 대해서 세 가지 투자 키워드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에 이제 체크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중국 화장품 시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업계분들이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동의 일인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중국 세계 2위 화장품 시장이죠. 그러니까 중국 자료를 좀 보면 지금 2005년도만 해도 중국 화장하는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2015년도에 한 1억 명이 그러니까 14억 명이면 7억 명이 여성인데 2015년 1억 명, 2018년 기점으로 한 2억 명이 이제 화장을 한대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4억 명 정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화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해 가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MZ세대 2030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들 왕성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커져 나가는 시장과 그다음에 거기에 중심에 있는 상해 가오를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분들한테 조금 이제 코멘트를 한다면 지금 중국 내에서 화장품 시장 브랜드 50개 순위에서 보면 우리가 퍼센티지로 봐도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로컬 브랜드가 지금 한 16%? 훨씬 더 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SG도 지금 중국도 변화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의 중국 화장품 시장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업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의 종목 상해 가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항상 어떤 기업이든 중국 기업 듣다 보면 정말 인구수가 국가 경제력이다라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가와와 중국 주식 투자 꿀팁 이렇게 들어봤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